베트남만 중국의 영역이 아주 막강한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베트남에서 아주 걸출한 장군 한 명이 나오거든요. 베트남의 이순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쩐흥다오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워낙에 이 베트남이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왕인 성종이 그냥 항복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쩐흥다오 상당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의 머리를 베고 그렇게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하면서 공산화가 되었는데,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베트남 근대에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흔히 독립전쟁,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차, 2차 독립전쟁,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베트남 전쟁, 월남전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은 호찌민이고요. 이 호찌민이라는 인물이 1929년도 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 지금 현재 베트남 공산당의 전신이 되겠죠. 그래서 창당하고 난 다음에 공산당을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945년도 일단 먼저 북베트남을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45년 8월까지 남부 지역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은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인해서 마지막 응연왕조의 잔존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바오다이라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갖고 있던 보금을 뺏으면서 남베트남 또 완전히 응연왕조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 그러니까 그 마오가 이끌던 세력 말고요, 장개석,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군이 일본 패잔병들, 일본이 물러간 패잔병들을 무장해제한다는 차원에서 하노이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본이 물러왔으니까 프랑스도 다시 원래 베트남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자,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공산당,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그리고 프랑스, 이 3자가 들어와서 통일과 관련된 협상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프랑스가 군대를 동원을 하면서 하노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947년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중국의 국민당을 이제 빠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공산당 세력과 프랑스 간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게 1954년에 베트남에서 북부 지역을 하면 디엠비엠푸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군을 완전히 격퇴시키면서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월남전이죠. 월남전 또는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전쟁인데, 1954년에 프랑스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제네바 협정이 맺어졌는데, 불행히도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위 17도선 기준으로 해서 남쪽 같은 경우는 남베트남은 미국의 신탁을 받게 되고요. 북쪽은 러시아로 상당히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베트남 정권, 그러니까 응오딘 GM, 보통 GM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부정부패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면서 이교도들,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상당히 심하게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만 4번 있었고, 그 이후에 시도까지도 4번 정도가 더 있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사회는 상당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북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찌민의 지도 아래 아주 남쪽으로, 남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통일시켜야 되겠다 라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963년에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통킹만 사건이 이제 베트남 어뢰정 세척이 미국의 구축함을 공격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것을 빌미해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해요.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게 미국의 자작극 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싶은데 특별한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통키만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1968년에 구정공세라는 게 있는데, 구정 설날이죠, 우리나라 치면.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공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트남의 승기를 잡게 되고, 그 이듬해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빠지겠다. 그리고 이때가 69년도부터 70년도 초까지는 대탕트,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약간 화해하는 그런 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군 철군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1975년도 4월에 그 호찌민은 이미 사망을 했고요. 69년도에 사망을 했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을 쳐들어가면서 완전히 통일됩니다. 이 사진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남베트남에 가면 그 몰고 왔던 탱크가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75년 4월에 공산화가 됐는데 이웃하고 있는 라오스가 1975년 12월에 바로 공산화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산혁명의 도미노 이론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75년도에 폴포트, 중국의 영향을 받은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최소한 인도차이나 반도, 태국을 제외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베트남 공산화의 영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북베트남 호찌민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라고 스스로 불리기보다는 민족주의자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혁명, 그러니까 정통 사회주의 혁명에서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뭐 계급적인 혁명 이런 것들은 호찌민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프랑스,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계급의식보다는 주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에 비해서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북베트남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영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말씀드린 그 응오딘 GM, 그러니까 GM 정권의 상당한 무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친인척까지 다 등용을 하고 미군이 제공한 각종 원조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조 물자 이런 것들까지 막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상당히 일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대적 힘의 논리에 따라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략을 해서 공산화시키는 게 거의 역사적인 기결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그 동남아를 공부하면요. 사실상 동남아 문화는 그러니까 중국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남아 문화의 원료는 인도거든요. 인도에서 문화 문명을 받아들였고 중국은 그 이외의 교류를 통해서 많이 획득이 됐는데 그래서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인도 문화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베트남만 중국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 베트남어는 일찍이 그 중국 문자를 갖고 와서 썼고요. 지금 현재 베트남 문자는 프랑스 선교사가 만든 것이지만 그 문자 자체가 한자의 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강의 안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내, 그러니까 한자로는 하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른 그들만의 정체성, 자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처음 그들의 신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신화 같은 건데 그 반란국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반란국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2879년에 지금 현재 베트남 북쪽보다 약간 중국과 광치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서 랑롱권이라는 인물이 반란국을 건국을 했고 약 2600년, 2621년간 통치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로는 왕이 이제 부엉인데 다 그냥 홍부엉 이렇게 됐어요. 특별하게 우리처럼 뭐 태정태세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설상의 왕조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원전 258년에 툭판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이 툭판이라는 인물이 어우락이라는 왕국을 다시 또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어우는 북쪽을 얘기를 해요. 북쪽에서 남하한 사람들을 어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락은 이제 남쪽에 있는 남쪽 토박이 사람들인데 아마 북쪽에서 내려온 어우는 아마 중국 사람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락은 베트남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중국과 베트남의 결합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우락 시기에 중국의 진나라 때 진시황이 이쪽 지역을 복속시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식민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툭판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어우락을 건국한 툭판이라는 사람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 찌에우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찌에우다고 한자로는 조타라는 인물인데 이 조타라는 인물을 상당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연분이 있다가 이 조타가 이 딸을 잘 꼬드겨서 이 어우락을 멸망시킵니다. 병합해요. 그리고 국호를 남월이라는 걸 세우는데 이게 남비엣이 되는 거죠.
거죠. 우리 월이 월남할 때 월이거든요. 그래서 남월이라는 것을 건국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국명을 비해시라고 지었을까? 그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요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중국에서는 이제 한나라가 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이 나라를 베트남을 다시 또 복속시켜요. 그러니까 진시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복속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는 무려 1000년 동안 베트남을 지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0년 동안 베트남을 지배했다라고 해서 이 베트남 영토가 지금 현재 전체가 아니고 북부 지역의 일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역사에서는 이쪽은 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이 중국에 속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삼국지 보시면 오와 그 다음 촉사에 보면 교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교지, 그러니까 동호와 그 삼국지 사이에 교지라는 데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교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섭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섭. 그 베트남은 따뜻이라고 부르는데 사섭이라는 인물이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뭐 한자도 가르쳐주고 불교도 전파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와서 그러니까 왜 이 찌에우다 조타라는 인물이 중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을 세워서 국명을 남비엣이라고 불렀느냐 남월이라고 불렀느냐 여기에는 베트남인의 자주의식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당나라 때까지 쭉 보면 중국의 중심은 화북지방이었었죠. 남쪽 지방은 거의 내려오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동호 지역이나 이쪽 지역도 뭐 개발이 많이 안 돼 있는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중심이 주로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 관리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관리들이 오지가 않았어요. 그 탕간오리들이 오거나 아니면 뭐 중앙정부에서 배척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경영을 했겠어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식민지 경영, 나름대로 식민지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 상당히 만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나는 새로운 국가의 왕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왕조, 대륙에 있는 중국 왕조랑 우리랑은 확실하게 다른 그런 국가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 베트남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베트남 사람으로 더 인식을 하고 우리 베트남의 역사 로 편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나라 때 중국 관리들이 와서 상당히 현지인들 많이 괴롭혔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에 저항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기원 후 40년 정도가 돼요. 40년경에 찡짝이랑 찡리라는, 그러니까 보통 찡자매라고 하는데 찡짝 언니의 남편이 한나라 관리한테 상당히 모진 일을 당했나 봐요. 뭐 일설에는 사망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진,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광동이나 광서 지역, 광시성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중국 한나라에서는 그 나름대로 명장이었던 마원이라는 장군을 파견하면서 이것을 일단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요, 어린아이들이 코끼리 같은 거 타는 놀이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 다 찡짝과 찡니까 찡자매에서 나온 그런 놀이이고요. 베트남 그 하노이에 가면 하이바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도 찡자매를 알려준, 찡자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지명이고 또 두 자매를 기리는 사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거의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찡자매, 여성의 힘으로 아주 강력했던 중국의 한나라와 대적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은 비록 지금 현재 한나라, 중국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의 자주성, 우리의 독립성, 주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예가 이 베트남 이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트남에 리 왕조가 등장을 해요. 예, 리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중국의 정치 체제를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중국의 관료제, 왕들이나 대신들이 있는 옷 있죠. 그런 것들도 의복 같은 걸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자와 성현들을 모시는 문묘, 각종 사상 임금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학 기관 국자감 이런 것까지 만듭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베트남이지만 거의 중국의 행정체제, 정치체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호는 다이비엣이에요. 대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중국과 다른 그런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과연 중국과 뭐가 다를 것인가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주체성을 지키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두 나라는 같은 공산 국가이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속도가 좀 느리기는 했지만 일찍이 공산화된 중국이 베트남이 반제국주의 운동,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반제국주의 운동, 그 다음에 통일 운동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950년 1월부터 중국은 1950년 1월부터 향후 한 30년간 약 200억 달러, 그 다음에 2만 명 이상의 고문당, 30만 명 이상의 군인을 베트남에 파견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과 병력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나라 사이가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베트남 역사에 있어서 중국은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지만 견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군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전쟁을 하는데 좀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중국이 파병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베트남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주로 전쟁과 전투와 관련 없는 비전투 분과 이런 것들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3세기 그때 당시에 리 왕조 다음에 쩐 왕조가 들어왔는데, 쩐 왕조 시기에 그때 당시에 중국은 이제 몽골이었었죠. 원나라가 3차례에 걸쳐서 이 베트남을 침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때 당시에 베트남은 지금 같은 통일 왕조가 아니었고 북위 17에서 20도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짬파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짬파 왕국은 지금은 짬파족이 세운 국가이고 남부 지역의 일부에 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짬파족은 해상 무역을 상당히 많이 해서 값비싼 뭐 도자기나 여러 가지 고급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수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침략을 하기 위해서 해상으로 가기보다는 베트남 북부 지역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을 경유를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송나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송나라도 공격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에게 길을 터라라고 했는데, 베트남이 이때 당시에 쩐왕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557년에 1차 전쟁이 1차 침략이 있었는데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9일 만에 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30년 뒤에 1282년도에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원나라 군대가 50만 대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약간 상상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 당시 50만을 모으는 거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때 베트남에서 아주 걸출한 장군 한 명이 나오거든요. 베트남의 이순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쩐흥다오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워낙에 이 베트남이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왕인 성종이 그냥 항복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쩐흥다오 상당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의 머리를 베고 그렇게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는 저항하겠다라는데,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는 대부분의 대전략이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데, 지구전, 일종의 공성전이죠. 지구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게릴라전, 두 개의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에다가 살달이라는 한자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오랑캐를 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랑캐는 중국이겠죠, 베트남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전의를 불태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1282년부터 85년도까지 있었던 두 번째 침략에서도 쩐흥다오의 선전으로 패배를 했고요. 마지막 3차 침략은 1287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도 82,000명 정도의 군대가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쩐흥다오 장군이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베트남의 왕조가 교체되거나 아니면 중국의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전쟁, 그 다음에 조공관계를 계속 맺어왔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신화국가로서 예를 갖췄으니까.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도 베트남은 중국이라고 하면 고맙지만 상당히 두려운 존재 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960년대 말에 들어서 택공세 이후에 이제 베트남은 승기를 잡았어요. 북베트남이 승기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 나라를 통일하겠다라고 했는데 데탕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1960년대 말에 들어서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가 만들어졌고, 1970년대 초에 들어서 중국이랑 또 미국이 핑퐁 외교, 탁구 치면 탁구 대회 이걸 통해서 또 외교가 다시 국가 간의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오쩌둥은 베트남이 무력을 통해서 공산화 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입장을 바꿔요. 무력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또다시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73년도에 또 파리협정이 있는데, 중국은 전쟁의 강도를 상당히 낮춰야 된다 라고 했지만, 북베트남 입장에서 우리가 완전히 곧 통일이 목전에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도 이 두 나라는 계속 중국은 베트남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지만 베트남은 받은 만큼의 도움에
중국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또 사례가 78년도에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78년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75년부터 78년까지 폴포트라는 인물이 이끄는 크메르루즈 정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권은 친중 정권이었습니다. 중국이 거의 만들어 놓은 그런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캄보디아의 행삼린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 사주를 해서 폴포트 정권을 좀 물리쳐 달라, 퇴출시켜 달라라고 제안을 했고 베트남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군이 캄보디아를 침략을 했는데 뭐 2주도 안 돼서 이 베트남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폴포트는 지금 현재 태국 지방으로 나가면서 게릴라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이 아주 크게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중국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우리가 후원한 만들어낸 그런 정권인데 베트남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덩샤오핑 등소평이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징벌적 군사행동 이라는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가 1979년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 베트남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보트피플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보트피플이 탄생을 하는데 이 보트피플은 주로 남베트남에 살고 있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화교들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래서 화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해외를 떠돌게 되는 그런 신세가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불만스러웠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화교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차별, 그 다음에 중국과 상당히 가까웠던 캄보디아를 베트남이 침공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징벌적인 군사 행동에 돌입한다라고 하면서 79년도에 이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국경 지역을 먼저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을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력 군대는 당연히 캄보디아에 있었겠죠.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뻔했을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다 이쪽에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빠른 속도로 한 달 만에 하노이를 거의 점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국은 갑작스럽게 징벌적인 의무가 끝났다, 우리가 베트남을 나름대로 혼내줄 수 있는 만큼 다 혼내줬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때 두 나라의 국경 전쟁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베트남이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상당히 척박한 환경에서 외부의 강력한 군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를 뭉쳐서 어쩌든지 방어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국경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80년대 내도록 그런 일이 있었고요. 1991년도에 냉전 해체되고 난 다음 베트남 공산당 내에 있던 친미주의자들, 미국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부분 축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 베트남, 중국은 끊겼던 외교관계를 91년도에 다시 복원하게 되면서 외교관계를 수립을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1978년도 국경 분쟁 이후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우리나라 뉴스에도 간혹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 남중국해는 크게 4개의 그러니까 군도가 있어요. 섬의 덩어리 군도가 있는데 여기에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대만을 비롯해서 동남아 나라 또 4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뭐 이런 나라들이 더 있고요. 그래서 이 6개 나라들이 서로 바다, 남중국해의 뭐 산호초, 섬, 무인도거든요. 다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에 원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 280에서 300억 톤 정도의 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천연가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갖고 오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원유와 천연자원들이 있겠죠. 이게 거의 다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랑 베트남은 이 4개의 군도 가운데서 특히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로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두고 무력으로 이쪽 지역을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인공섬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뭐 비행장도 만들고요. 일부러 중국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 막 데리고 와요. 저희가 우리나라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료 이런 것들을 막 들이댑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들이대면서 원래부터 이게 베트남의 영토였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로 활동이나 아니면 군사 활동 이런 것들로 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상당히 자주 충돌합니다. 이 두 나라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아세안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가 특히 이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9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이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되죠.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은 우리 EEJ라는 말이 있죠. 적의 적은 친구.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미국이랑 가깝게 지내니 자연스럽게 중국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